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잘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왜 주변에 보면 갑자기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졸부라면서 무시하곤 하잖아요? 전 왜 그렇게 무시하고 시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사실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사람들이 부러워서 배가 아파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에 큰 사건을 하나 겪고 나서는 제 생각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바로 저희 벼락부자가 된 시모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일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사람을 아주 깔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상황이 엄청 화가 나곤 해요. 그런데 우리 시댁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진 집안이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7년 전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과 우리 집은 비슷한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허례허식을 빼고 진행하자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물론 제가 먼저 시댁에 제안을 드렸어요.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한 말이었지만 시모도 제 말에 엄청 동의했거든요. 자기네도 지금 여유가 많지 않다며 다행이라고 참 참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 좋다면서 저를 반겨주었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색한 상견례 자리와 그 이후에 이어진 저녁 술자리까지요. 보통은 상견례 후에 각자 부부 혹은 부모님끼리 뭉쳐서 뒤풀이를 하는데 저희는 돈을 더 쓰기 싫었으니까 같이 그냥 술자리로 끝냈거든요. 이때 전 생각했어요. 서로 집안이 비슷한 결혼이 복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진짜구나 싶었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어요. 시부의 죽음 다음에 우연히 발견한 땅 문서 덕분에 시부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거든요. 시댁의 식구 아무도 시부가 가진 재산을 몰랐다고 해요. 그래도 평소에 시부가 다른 재테크는 불신해도 부동산만은 엄청 보고 다니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으셨냐 하면 따로 땅을 보러 다니는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던 정도였어요. 결혼 후 시댁을 찾으면 항상 저희에게 하던 말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없이 살아도 꿈이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좋은 땅 하나 사서 내 집 짓고 사는 게 꿈이라 이 말이야. 집은 한 2층 집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한 층은 손주들 오면 놀 수 있게 놀이방 하나 꾸며놓고 한 층은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놀고 자고 먹고 할 수 있도록 마당도 넓은 집에 애들이랑 수학의 재미도 느끼고 말이야. 내 한평생의 꿈이야. 시부의 꿈은 좋은 땅에 집 지어서 편안한 노후를 사는 것이었죠.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실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렇게 땅을 보러 다니던 시부가 노른자 땅을 가지고 있을 줄도 아무도 몰랐고요. 심지어 시모의 부가 되어준 이 땅은 오래전에 구매하셔서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노른자 땅이 된 곳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시모는 역세권 신축 건물에 재투자까지 해서 돈을 굴리셨죠. 하루아침에 죽은 남편 덕분에 부자가 된 시모는 돈을 아낄 줄 모르셨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입 빨린 소리, 사모님 소리, 건물주님 소리에 어깨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아져만 갔죠. 저희도 콩고물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응당 시아버지의 재산이니 자식에게도 돌아오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남편도 마땅히 시모가 어련히 챙겨주겠지 기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을 너무 쉽게 봤던 걸까요? 시모는 자식이라는 천륜도 본체만 채하고 부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더군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굴었어요. 옆에서 보던 제가 보기에도 정말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였죠. 한편으로는 저렇게 돈을 막 써도 되나 싶었지만 어차피 저의 몫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시모는 건물에서 새가 나오자마자 곧장 비서에서 식모, 기사까지 고용해서 다니더라고요. 사실 초반에는 남편이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천륜도 모른 척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절대 안 주겠더군요. 매일 백화점에 가서 죽치고 다니면서 온몸에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기 바쁜데 자식이 눈에 보일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자기 물건을 백화점에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에게는 단 하나도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제 의심은 곧 확신이 되고 저는 자기 어머니에게 실망한 남편을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그냥 포기해. 저 돈은 우리 돈 아닌 거야. 봐, 어머님이 저렇게 백화점에서 매일 명품이다, 몸에 좋은 보약이다 하는 거 그렇게 많이 사는데도 우리한테 하나도 안 주잖아.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을 주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냥 지금 어머님이 누리고 있는 돈은 먼저 가신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우리 대신 챙겨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아이, 뭐 어떡하겠어. 아버님이 우리 앞으로 재산을 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도 너무하네.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 있는데 조금을 안 주냐? 먼저 가신 아버지도 그래. 적어도 내 앞으로 조금은 남겨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 허리 한번 펴주나 싶었는데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도 이렇게 고생을 하네. 남편을 달래는 제 말에 남편도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는 걸 느꼈는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했죠. 전 그런 남편이 기죽지 않도록 열심히 옆에서 길을 살려주려 노력했어요. 이런 제 노력에도 시모는 가면 갈수록 저희 부부에게 인정머리 없게 굴었죠. 남편은 시모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천륜이라는 생각에 잘 모시자고 해서 괜찮은 선물을 하나 사가도 시모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었어요. 제가 생각해서 사간 선물이 자기에게 잘 보여서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는 수작이 아니냐며 눈을 부라리곤 했죠. 선물을 가지고 가면 매번 시모는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홍삼을 사와? 너희 돈 없잖아. 애랑 살기도 빠듯한 주제. 돈 아껴서 잘 살 생각은 안 하고. 왜? 내가 지금 돈이 많으니까 잘 보이려고 사오는 거냐? 그런데 어쩌냐? 네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난 너희한테 내 돈 한 푼도 안 줄 건데. 지금 나한테 있는 돈은 다 내 돈이야. 내가 살면서 다 쓰고 죽을 거라는 이 말이야. 만약 내가 다 못 써도 이거 남은 거 다 현찰로 뽑아서 똥 닦는 휴지로라도 쓸 거다. 내가 왜 너희한테 돈을 줘야 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부모 자식이라고 다 내리 사랑인 줄 아니? 나도 너만한 나이 때는 아끼면서 살았어. 너처럼 이렇게 비싼 선물 가지고 시댁을 오가지도 않았다. 에휴, 그러니까 이건 네 아버지가 나 혼자 잘 쓰라고 주는 돈이야. 너희한텐 한 푼도 못 준다. 어린 게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벌써부터 돈을 밝혀? 부끄러운 줄 알아. 저는 억울했죠. 딱히 돈을 바라고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시모의 행동에서 돈을 주기 싫다는 내색이 팍팍 풍기는데 누가 돈을 달라고 구걸하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무심결에 시모에게 대꾸했죠.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살면서 부자들을 부러워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들이 가진 돈이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어머님 돈을 왜 탐하겠어요? 남편은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에게 남겨진 재산은 없으니까 포기하자고 남편한테 말한 것도 저예요. 저희 소박하게 잘 살고 있고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셔도 전 어머님이기 때문에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진짜 너무하시네요. 시모는 제 반박에 콧방귀도 안 끼더군요. 그리고 어디서 개 짖는 소리 듣는 것처럼 하시더니 제 말을 다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그럼 너희는 내 돈이 필요 없는 거 맞지? 그런데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겠다고? 참나, 이런 작은 선물은 필요 없으니까 내 집에 2번 다시 이런 거 들고 찾아오지 마라. 내가 그지한테 빼먹을 게 없어서 이런 거를 빼먹어서야 되겠어? 아예 안 그래? 시모는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모에게 돈이나 탐내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어떻게 시댁에 자주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점차 저도 시댁에 가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더군요. 살면서 시모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식에게 사고가 생기니 체면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시모와 그렇게 티격태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 딸이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싶어서 한 걸음에 딸이 있다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따님이 엎드려서 그냥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업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깨질 않길래 애가 피곤한가 싶어서 그냥 뒀거든요. 평소에는 엄청 수업 잘 받는 친구였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잔다 싶어서 깨우는데 애가 깨질 않더라고요. 제 관리 미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저는 병원의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도 의사 선생님을 금방 만나진 못했죠.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었고 얼마 안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검사가 끝났다고 결과를 들으러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서 저도 덩달아 긴장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딸의 뇌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굳어서 울음밖에 나오질 않았죠. 그리곤 깨달았어요. 어른이야 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아플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미리 보험을 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딸의 아픔에 이어 수술비가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님, 따님의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번에 수술이 끝날 것 같진 않아요. 혹시 따님 보험은 들어놓으셨나요? 아니면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원무과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따님은 이대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하더군요.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거라고. 자신은 그에 대한 부분은 모르니 원무과에 물어보라고 했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비용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하지만 남편이라고 좋은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 뇌신경에 문제가 있대. 수술을 해야 한대. 근데 수술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비용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 혹시 어떻게 구할 방법 있어? 내가 모아둔 적금까지 깨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한참 모자라. 어쩌지? 나도 지금은 당장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비용도 있었고 우리 얼마 전에 전세 재계약 때문에 무리 좀 했잖아. 그래서 지금 모아둔 게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원무과에서 들은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술비가 비싸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들 줄은 몰랐어요. 저희 부부는 평생에 이렇게 큰 수술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렇게 남편과 고민이 많아지던 순간 제 내리에 스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구원자처럼 떠오른 사람은 바로 시모였죠. 여보, 우리 어머님께 가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보자. 그래도 손녀가 아프다는데 돈은 빌려주실 거야. 우리가 제대로 상황 계획까지 세워서 가면 어머님도 믿어주시지 않을까? 가족이 아프다는데 이마저 외면하실 분은 아니잖아.
그래, 그럼 우리 상황 계획서 만들어서 내일 어머니 찾아가 보자. 어머니도 하나뿐인 소녀인데 빌려주시겠지. 제 말에 남편도 동의를 했죠. 저흰 열심히 빌릴 금액과 상환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작성하면서도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한 구석에는 시모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설마 다른 일도 아니고 손녀를 살리기 위한 수술을 한다는데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댁의 초인종을 누른 순간 나온 사람은 시모가 아니었죠. 대신 일하는 식모가 나오더니 사모님은 여행을 갔다고 다음에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다급하게 식모에게 말했죠. 아주머니, 다른 일로 온 게 아니라 저희 딸이 너무 아파요. 바로 수술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돈이 부족해서. 손녀 문제인데 제발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집에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시모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집에 뻔히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데 누가 없다고 해서 믿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식모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냥 돌아가려는 말만 하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더라도 꼭 시모를 만나 돈을 빌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시댁에서 식모가 나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절 보며 깜짝 놀라더군요. 밖에서 뜻하지도 않은 날씨에 장시간 서 있던 탓에 희게 질린 제 모습을 보더니 식모는 가엾단 얼굴로 말했죠.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마세요. 사부님 절대 안 나옵니다. 제 손에 장을 지지라면 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서 있는다고 나올 인간도 아닌데 그냥 지금은 집에 돌아가세요. 언젠간 기회는 찾아올 거예요. 요즘 사모님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사모님이 이제는 사람도 가려가면서 만나요. 저 사람 성격을 보세요. 자기 자식이라도 좋은 꼴은 못 봐. 그러니까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가세요. 식모는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시모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자식이 달렸으니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식모의 말처럼 오늘은 말도 못 꺼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제 길가에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식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휴, 어르신이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괜한 걱정이 아니었네. 어떻게 저런 양반이랑 평생을 같이 사셨나 몰라. 불쌍해 죽겠네 정말. 식모의 말을 듣던 저는 그냥 돌아가야 하는 제 처지를 두고 동정하나 보다 싶었죠. 그렇게 돌아가려는 순간 시모가 집에서 하얀 병을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얼른 뛰어가서 딸이 아프다고 사정을 설명했죠. 어머님, 저희 딸이 아파요. 어머님 손녀요. 뇌신경이 지금 안 좋다는데 당장 수술을 들어가야 한대요. 또 수술도 한 번에 끝나지도 않고요. 저희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상환계획서도 작성해서 왔어요. 저희가 돈을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돈만 빌려주시면 무리해서라도 이 계획서대로 꼭 갚겠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애 좀 살려주세요. 시모에게 아픈 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목이 콱콱 막혔죠. 여기서 이러고 있을 동안에도 아픈 딸을 생각하니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눈물부터 나려고 했지만 꾹 참고 어떻게든 사정을 시모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제 딸의 병실에서 남편과 함께 작성한 상환계획서도 시모의 눈앞에 보여줬어요. 정말 인생에 그렇게 싹싹 빌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빌었어요. 어머님, 그렇게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저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여태껏 돈 빌려달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제발 저희를 한 번만 믿고 예쁜 손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저를 보면서도
시모는 자기 손톱만 보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러더니 대뜸 가지고 있던 병뚜껑을 열고선 뭔가를 제게 던졌어요. 얼떨결에 뭔가를 맞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죠. 하지만 입으로 들어온 순간 그 물체가 뭔지 알았어요. 바로 소금이었죠. 시모는 사정하고 애원하던 제 말을 듣고도 제게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야, 너도 내 주머니 털어가려고 온 거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다 난 사람도 없다더니 역시는 역시다. 아닌 척 하더니만 이제는 뭐? 손녀가 아파? 그렇게 돈이 받고 싶어서 딸까지 팔아? 아주 잘하는 짓이다. 내가 저번에 말했지.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갈 거라고. 나 곧 해외여행 가야 돼. 돈 없어. 그리고 너희가 돈 벌어서 나한테 용돈을 주진 못할 망정 다 늙은 노인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아, 소금 뿌리다가 내 손톱 떨어질 뻔했잖아. 야, 귀찮으니까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애원하는 제 모습이 시모에게는 연기처럼 보였나 봅니다. 오히려 딸을 팔아서 돈을 빌리려고 하냐며 저를 비난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사정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시모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떼어내면서 자기 운전기사에게 저를 쫓아내라고 하더군요. 어이, 얘 좀 쫓아내봐. 어디서 거지들이 이렇게 찾아와 정말. 내가 해외여행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받은 내 일인데 다 떨어졌잖아. 대문 잠그고 제철 때 다시는 내 집에 들이지 마. 알겠어? 여기서 내 말 안 들으면 월급이고 직장도 없을 줄 알아? 전 그날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시모에게는 더 이상 손녀도 아들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도둑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저를 쫓아내던 시모는 대문을 잠그고 두 번 다시 저를 시댁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집으로 들어갔죠. 저는 이 비참한 상황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내쫓겨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그런 제 팔을 옆에서 가사도우미가 잡아당기면서 대문 옆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시모가 볼까 싶은지 계속 시댁 안을 살피더니 이내 시댁이 보지 않는 곳까지 저를 인도했죠. 그러더니 자신을 몰라보겠냐며 묻더군요. 그러면서 메고 있던 앞치마에서 딱딱한 종이 같은 걸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돌아서 시댁으로 갔어요. 여기 이거 받아. 자네 나 몰라보겠나? 내가 자네 시모 앞에서는 자네를 아는 척 못하고 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전화로 하고 그걸로 수술비 어떻게 해보게. 그럼 나중에 통화하세. 급하게 돌아간 식모가 제게 준 종이는 바로 통장이었죠. 통장을 살펴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통장에 수억의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게다가 통장의 명의가 바로 우리 딸 명의인 겁니다. 너무 놀라서 보물을 찾은 듯이 통장을 꽁꽁 싸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 집에 돌아와서 바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며느리입니다. 혹시 지금 전화통화 가능하세요? 아까 해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든 통장을 왜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게 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시댁집에서 일하던 식모는 횡설수설하며 물어보는 제게 진정하라며 다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죠.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네 시아버지 되는 사람 말이야. 정말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많은 땅하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검소하게 살던 양반이었어. 저 세상 가기 직전까지도 재산 문제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을. 자기가 재산을 남기면 본인이 죽고 자기 시모가 몇 년도 안 돼서 다 쓸 거라고 걱정했거든. 자기 아내가 다 좋은데 허영이 많은 걸 본인도 벌써 알고 있더라고.
아이, 그렇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 그래서 잘 모르는 나한테 맡기고 간 거야. 나머지도 주라고 했던 게 있는데 내가 나중에 만나서 드릴게요. 통장은 시부가 저희 딸에게 남긴 거였어요. 식모의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모에게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과 도대체 무슨 사이시죠? 이런 부탁까지 받으신 걸로 보아선 그냥 평범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아이, 저 기억 안 나세요? 평원에서 차내 시부되는 사람 옆에서 간병했던 간병인이에요. 그렇게 자주 봤으면서 왜 기억을 못해? 식모의 말에 저는 퍼뜩하고 떠오르더군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이 없던 와중에 그녀의 존재는 깜빡 잊고 살았던 거죠. 식모는 시부를 간병할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시부가 옆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신뢰했던 사이였는데 여태껏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부는 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써버릴 시모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부는 우리에게 재산을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라도 공식적으로 저희 가족에게 재산이 생기면 시모가 그 재산까지 탐할 거라고 봤던 거죠. 시부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생판 모르는 분에게 돈을 맡겨놓을 정도로 시모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생판 남한테 이런 일을 맡겼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 그분에게 하나하나 짚고 물어봤어요. 제가 워낙 의심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자세히 들어보니 시부가 생전에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남편 병원비도 주고 시부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돈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의 뜻을 받들어 이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죠. 그분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절대 없으니 본인 말을 믿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며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다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고 보니 시모는 우리 부부를 만날 때마다 하던 말이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너희에게 재산도 안 나눠줬겠어? 너희가 얼마나 못했으면 그 재산 그거 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줬겠냐고. 생각을 좀 해봐라. 너희가 왜 재산을 못 받았는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나 혼자 쓰라고 나만 준 거 아니겠어. 너희에게 줬다가는 이 엄이 모른 척할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았어야지. 왜 너희 아버지 눈 밖에 나서 재산을 하나도 못 받니? 네, 맞습니다. 시모는 시부에게 재산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우리 부부를 보고는 시부가 너희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남겼겠냐 하며 매번 기분 상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아버님은 깊은 생각이 있으셨던 겁니다. 시모가 아는 재산은 시모의 손에서 탕진될 것이라는 미래를요. 그래서 애초에 시모가 만족할 만한 금액의 가치만 시모에게 유산으로 넘겨줬던 거예요. 그나마도 평생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에게 남겨준 거지만요. 먼저 떠난 시부도 시모가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살길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시부의 예상을 벗어나질 못한 거죠. 그렇게 시부가 남긴 돈으로 다행히 수술을 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최대한 늦게 주라고 부탁했다는 식모의 말을 들으니 시모처럼 흥청망청 쓰지 말고 필요한 순간에 쓰라고 주셨구나 싶었죠. 이미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시부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덕분에 우리 소중한 딸의 목숨을 무리 없이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무리해서 수술을 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의 모습은 없을지도 몰라요.
딸의 수술이 끝나고 병원 근처에서 식모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저번에 말했던 남은 재산을 저희에게 준다고 오셨거든요. 우리 부부는 그분과 다시 만난 그날에서야 시부의 진정한 유언장과 유산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이 준 유산은 어머님의 땅보다 몇 배는 더 넓고 좋은 땅도 많았어요. 아버님은 혹시라도 우리 몰래 시모가 재산을 처리할까 싶어서 여기저기 주위 사람들에게 다 부탁을 해두었던 거예요. 특히나 부탁할 때 굉장히 우리 부부를 걱정했다고 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가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하면서요. 혹시나 자신이 남긴 재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올까 겁이 나셨던 거죠. 그래서 재산을 10년, 20년 후에 조금씩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처리하고 가셨더군요. 유언장에는 정말 좋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는 말과 내가 너희에게 유산을 챙겨주지 않아서 밉지는 않았냐는 물음도 있었죠. 유언장은 유언을 남겼다기보다는 우리 부부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 같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 유언장에서 눈을 못 떼고 읽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저도 이해할 것 같아서 옆에서 같이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죠. 그럼 우리 부부의 모습이 대견했는지 그분도 뿌듯하게 웃고 계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시부의 유언장과 유산 서류를 가지고 있던 식모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살해를 하고 싶었어요. 저 혹시 필요한 것은 없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받기만 하니 너무 죄송하네요. 아버님이 아주머니한테 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아주머님께 인사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좀 어느 정도라도 살해를 하고 싶어요. 이런 제 말에도 그분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야. 나는 이미 그 양반이 많이 챙겨줬다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면 끝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일에 이 정도 받은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그래도 자네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보니까 뿌듯하네. 그런데 이 사실 자네 어머님에게 말할 건가? 난 그리 추천하지 않는데. 그래도 더 받아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도 거절하셨죠. 그러면서 시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사실 시모에게 유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알려봤자 지금처럼 또 흥청망청 쓸 게 뻔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시모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죠. 만약 시모가 유산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싸우느라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것만 같았고 욕심 많은 시모가 우리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그 돈을 뺏어갈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또 시모와 계속해서 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천륜을 버리고 소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도 돈만 생각하던 시모의 모습은 더 이상 생각도 하기 싫었거든요.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아요. 돈 많으면 당연히 좋고요. 하지만 돈에 미친 사람에게 굳이 우리가 돈을 더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굳이 돈 냄새를 풍길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도 이런 제 말에 동의를 하고요. 이때는 딸의 수술이 끝나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이었고요. 남편도 제가 시모에게 받았던 모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자신의 어머니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시모와 연은 거의 끊어지다시피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10년은 거뜬할 줄 알았던 시모의 돈이 바닥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옛날이나 부동산이 불패시장이라 불렸지 지금은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세가 변할 수 있거든요. 시모는 이 사실을 간과했던 거죠. 시모가 투자해서 지은 건물 옆에 더 좋은 건물이 세워지면서 시모는 예전과 같은 벌이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로 시모가 가진 건물은 빚 좋은 개살구가 된 상황이죠. 건물주라고 해서 놀고 먹는 직업은 아니에요. 세금 관리도 있고 건물을 잘 관리하고 주변 부동산 상황도 항시 살펴보곤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사실을 말해줘도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죠. 계속 여행 다니고 사치하기 바빴으니까요. 게다가 집에서 내조만 하던 사람이 투자에 대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 위기 대책도 하나도 없었고요. 이런 시모의 불행은 본인에게서 나왔다고 봐야 하겠죠. 혼자서 부자놀이에 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쏘고 다녔는지 항상 자기 과시욕에 흠뻑 젖어서 지냈을 테니까요. 지금은 시모의 집도 건물도 팔았다고 알고 있어요. 건물과 집을 모두 팔아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니 속이 후련했죠. 우리 가족을 업신 여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쪽팔려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성미에. 시모를 보고 있으면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남편에게도 항상 좋은 본보기가 눈앞에 있으니 우리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자고 항상 이야기하고요. 딸에게도 시부가 했던 것처럼 미리 경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딸아이는 세상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가장 좋다고 말하고 다녀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할아버지가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돌봐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아버님의 유언을 안방에 액자로 만들어서 세워둘 정도니까요. 물론 저도 시아버님이 제일 존경스럽고요. 시아버님의 유산으로 저희는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유산은 유산으로 놔두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부는 집을 팔고 어렵게 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전히 우리 부부가 시부의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고요. 우리 집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부의 유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도 않고 계속 살던 집에서 사니까 시부는 당연히 의심하지도 못하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월세 정도는 보태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옛일을 생각하면 절대 도와주고 싶지는 않지만 시아버지에게 받은 유산도 있고 저희도 천륜을 어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시모 월세 정도는 보태주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시모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대신 딱 월세 30만 원만 보태주는 걸로 합의 봤어요. 시모도 저희 사정이 어려운 줄 아니까 더 이상 요구는 못하셨죠. 이런 제 태도에 오히려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사과하더군요. 남편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도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해줬죠.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에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요. 어른들 사정을 아이가 알게 하기엔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방에 걸린 아버님의 유언을 보면서 시모처럼은 되지 말자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 딸은 1차 수술이 끝나고 얼마 전에 2차 수술을 했어요. 수술 경과는 매우 좋았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더 이상 수술은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이도 지금은 잘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시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이를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잘 회복하고 있는 아이를 보며 요즘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실제로도 행복하고요. 비록 시모에게 평생 시부의 유언과 유산은 숨기고 살 수는 없겠지만 아이가 크기 전에는 절대 알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가 어른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전에는 이 집의 평화를 깨트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만약 시부가 그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남겼다면 우리가 이렇게 금전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살았을까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제가 아무리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시모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젊은 패기에 시모와 같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시부의 걱정으로 우리 가족도 잘 살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하면서 살고 있지만요.
어쨌든 하늘에 계신 시부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누군들 없이 살고 돈이라는 것에 쪼들리면서 살고 싶겠어요. 물론 저희 시모처럼 욕심을 부리고 싶은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해요. 저희도 처음에 시모처럼 돈맛이라는 것을 봤다면 지금처럼 생각하며 살지 못하겠죠. 지금은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상황이었지 않을까 생각돼요. 갑자기 생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주변에서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넘치고 이런 돈을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에 먹히지 말고 나 자신의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살자고요. 쉽게 말하면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라는 저희 아버님의 유언과 비슷한 말이 되겠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